보였는데, 여기 이 사진에 이제 그 테일러 교수입니다. 예, 이거 혹시 테일러 룰이라고 아실 거예요? 테일러 룰. 테일러 룰이 뭐냐면, 이제 93년도에 그 테일러 교수가,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이제 아예 그냥 공식을 만들어 줘서, 혼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도를 했기 때문에 테일러 룰이라고 하거든요. 예,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불러드릴게요. 내가 다 못 외워서 적어왔거든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에다가 균형 상태의 실질 이자율을 더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율을 장기 목표 이자율로 나눈 것을 0.5 곱해서, 뭐, 아무튼 뭐, 제가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러드려봐야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대로 금리를 하면 별 탈이 없더라.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발표를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연준이 이걸 은근히 많이 참고를 했더라는 거죠. 은근히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보니까 꽤 비슷하게,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물론 뭐, 요때 이럴 때는 더 낮았던 게 뭐냐면, 그거죠. 이제 뭐, 9.11이 터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이고, 이건 뭐, 테일러 룰에다가 뭐, 빌라덴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는 뭐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뭐 이럴 때는 약간 더 높게는 했는데 뭐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테일러 룰이 발표된 게 9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3년 때는 FOMC가 열리면 성명서가 나온 게 94년부터 나옵니다. 기자회견 그따위 없어요. 연준 의장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커튼 뒤에 사람들이었어요. 기자회견은 개뿔이. 그리고 점도표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포워드 가이던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적 완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걸요? 번역기 몰랐을 거야. 그냥, 그때는 그냥 약간 엄영이야. 와가지고 금리는 얼마다. 그래가지고 다음은요, 나는 모른다 하고 가버린 거야. 알아서 생각해.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 거야. 그래도, 뭐 너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맞추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라도 주세요. 저희 너무 두렵습니다. FOMC 할 때마다 이거 뭐 하늘에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특히 94년 그래서 94년 때 그 그린스펀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랄까봐 앞에 성명서를 했는데 성명서도 무슨 뭐 되게 뭐 말을 베베베베 꼬아놔가지고 요거 해석하는데도 머리가 아픈. 근데 그때 그 전에는 그냥 그것도 없어. 그냥 헤드라인 뉴스로 딱 연준 금리 올려 뭐 그걸로 끝. 또 생각보다 더 올리면 채권 시장 아주 그냥 작살나고 막 그 주식하는 사람 다 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 늘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93년 이후로 약간의 업데이트는 있긴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은 이제 연준이 이런 관리 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스킬들이 되게 많아요. 금리 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지만 지금 뭐 점도표도 하죠. 기자회견에서 무슨 매파적 발언을 하니 뭐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거리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때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다음 회의 때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다음 회의 돼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점도표를 쫙 올려놓고 계속 올릴 것처럼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시장이 알아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없을 때 2%하고 4%로 갈 것 같은 때 2%하고는 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4%로 갈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현재 2%대 채권 시장은 이미 4%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굳이 금리를 그렇게 안 올려도 금리를 올린 것 같은 효과를 빨리빨리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처럼 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야. 입으로 조질 수 있거든. 존나 올릴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뭐 미리 떨 거 아니에요. 연준이 원하는 게 그거죠. 미리 떨어가지고 이제 대출 안 내고 막 뭐 돈 갖고 막 이거 하는 거. 그랬는데 그래서 애틀란타 연준에서 요것들을 현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예전 방식으로 계산해도 지금 현재 시장이 5% 정도 각오하고 있거든. 그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나오는 거야. 왜? 파란색이 테일러룰인데 실질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옛날 방식, 금리만 가지고 조질 때도
요 정도 올렸으면 충분하다. 애틀랜타 연준이 얘기한 거야. 우리 할 만큼 한 것 같다. 나중에 혹시나 인플레가 다시 터져도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우리는 존나 세게 했다니까. 라고. 그리고 이번에 뭐 바이든이 돈 풀고 막 난리 찍었을 때 야 이러다가 좆된다 진짜 인플레이션 와가지고 다 뒤진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신 유명하신 분 누구예요? 레리 서머스 교수.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막 파월이 그럴 때 까고 있네 무슨 소리 뭐 좆될 거야 너희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레리 서머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막 올해 막 올릴 때도 연준은 그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막 무서운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 중 레리 서머스인데 11월 20일 날 11월이래. 10월 20일 날 트윗을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1년 반 동안 400bp 이상 올렸으면 이번에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인플레 때문에 다 뒤질 거라고 하고 경기 침체가 크게 올 정도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하신 분이 다 됐다 막 이렇게 한 거죠. 이 정도 올렸으면 뭐 할 만큼 했다.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리고 또 재밌는 연구 자료가 또 있습니다. 연구 자료가 있으면 일단은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구원인데 여기서 4명이 이제 또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중 또 2분이 한국 계세요. 또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번에 논문이 나와서 한번 좀 봤더니 또 누가 좀 보는 분이 있어서 좀 봤더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포워드 가이언스니 점도 편이 양적 완화니 뭐 여하튼 지금 뭐 그 연준 관련해서 유튜브 보면 엄청 설명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던 시절에 만든 게 테일러 룰이고 지금은 이제 이 점도표 하나만 12월 달에 FOMC에서 점도표가 또 올라가면 또 시장 또 오바이트 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감안해서 보정을 좀 해야 된다.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금리 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보정해 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또 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인플레가 7.7이 나오는데 연준 금리가 5%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 2% 낮은데 무슨 인플레가 잡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 어디들은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인플레가 잡히는데 플러스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계속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린 다 뒤지는 거다. 이게 내년이 좆된다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하이앤롱 거잖아. 이게. 인플레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당장 5%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5% 이상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경기는 이거고 막 이제 그래도 못 내릴 테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와가지고 다 죽는다. 큰 거 온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뭐가 온다. 이거잖아. 자주 보는데. 아무튼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이 맞으려고 하면 지금 금리가 정말 실질 금리가 발표되는 건 일단은 다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플러스라고 봐도 되느냐 아니면 진짜 그 사람들 말처럼 마이너스냐. 여기 지금이 진짜 실질 금리가 플러스 상태면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죠. 금리가 인플레보다 높으니까 이제부터는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은 발표되는 건 전구간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 CPI가 7.7인데 어떻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나서가지고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두드려 봤더니 예전에 그거는 지금 금리만 본 거잖아. 점도표나 뭐 지금 금리 4%인데 시장은 5% 반영하고 있잖아. 이것만 해도 사실 1% 차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보정을 했더니 실제 파란색은 연준 금리고 그 연준 금리를 토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질 금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준 외에
그러니까 연준은 등록된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 근데 모든 금융기관이 연준에 어카운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걸 참고해가지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별 문제가 없는 게 거의 똑같이 가니까. 거의 똑같이 가. 똑같이 가다가 요즘 벌어졌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저 은행들이 연준하고 거래하는 게 파란색이고, 그게 아니고 일반 금융기관들은 초록색인데 훨씬 높죠.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연준금리 지금 이것도 논문 쓸 때가 조금 지나가지고 지금 4%인데 지금 3.3%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게 여기까지 와 있죠. 근데 3%일 때 이 정도 차이 났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지금 실제 금융시장에 느끼는 금리는 존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을 제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여기 5.3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대로 1% 지금 1.2 정도 올려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1.2로 올리면 지금 7.7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리고 민주당이 바이든이 하고 있던 그 재정정책, 그 현금 지원 재정정책, 그 등록금 대출 탕감해 주는 거, 그거 지금 어찌됐든 가처분이 용인돼 가지고 그것만큼은 공화당이 날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IRA니 아까 뭐 과학 뭐 반도체법 같은 것들은 국가 전략이니까 공화당도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니까 그런 재정정책은 못 막는데, 그 현금 뿌리는 재정정책은 격렬하게 싫어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 인플레가 너무 나오니까. 그런 건 제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 자극이 지금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리고 실질 금리가 어찌됐든 이거는 연준 그거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상용되고 있는 금리는 이미 인플레 지수를 표면적으로 또 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인플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힘들었던 애들가 뭐 누가 망할지, 뭐 무슨 크레딧 리스크가 터질지, 뭐 코인 거래소가 작살이 날지는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둘째 문제고, 일단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전부 인플레를 끌어당기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임기점을 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연준은 할 만큼 한 거지.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레디썸스도 18개월 동안 지금 12월에 올리면 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년도 아니죠. 한 1년 동안에 450bp를 올리는 역사적인 긴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로에서 450 올 때까지는 마음이 급했지 몰라도, 이제는 연준 내부에서도 테일러 룰을 보든 아니면 실제 시장과 연준 패드 펀드의 비교를 봤을 때도 이미 재정 자극과 통화 자극은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내년은 인하는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 같은 상승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대로 계속 가면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넘어간다. 이거는 미국이 조지 워싱턴 이후로 처음이란, 대공황 이후 처음, 조지 워싱턴 대공황 이후. 근데 사실 그때도 제대로 그때는 그 자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M2 증가율까지 확실히 좀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게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됐다는 거? 일본과 캐나다가 그 사례를 봤을 때 그 대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서 M2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는 상황에서 그냥 동결 혹은 또 마이너스 갈 것 같으면 한 칸 정도? 한두 칸. 그러니까 94년에 채권 대학살, 94년이 올해 이전에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렸던 시기거든요. 그때 쫙 올려놓고, 그때 한 400bp 올렸어요. 올려놓고 동결한 다음에 6개월 후에 한 번 낮춥니다. 한 번 낮추고 또 한 쭉 가다가 두 번 더 낮춰요. 그러고 나서는 안 내리고 그냥 가요.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부담 느끼면 그 필요한 만큼 조금만, 그러니까 이날을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세 조정 탁 내렸다가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만약에 5.25까지 간다고 쳐요. 3칸 낮춰봐야 4.5입니다. 그게 3년 넘게 버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 94년에 올린 것들을
다시 다 까내린 건 98년입니다. 거의 뭐 5년 후고요. 4, 5년 후고, 그때 러시아 그 롱텀 캐피털 그게 터져가지고 미국도 위험해진다고 딱 느끼니까 그때 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경기가 너무 취약해지면 보험적으로 한 2번, 역사적으로 데이터는 한 3번 정도인데 2019년에도 3번 낮췄죠. 그 정도 맞추는 상태에서 일단 버티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내년에 버티는 거다. 그러다가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버티다가 이제 살만한 애들은 사는데 이제 힘이 안 되는 것도 하나둘씩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날아가다가 그 날아간 게 돌고 돌아서 미국을 뒤통수 칠 것 같으면 그때 뺄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왜? 90년대 그랬으니까. 90년대 그랬으니까. 그래서 90년대에는 달러가 강했어요. 근데 빈라덴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 거지. 그건 고마워해야 돼. 무역센터만 무너진 게 아니고 달러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70년대 거고, 그리고 강달러는 90년대 겁니다. 70년대 인플레 높다고 했을 때 그때 달러 강했냐? 안 강했지. 달러가 망할까봐 금리를 올린 것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70년대 나쁜 거, 90년대 나쁜 거 같이 섞여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90년대 그렇게 나빴냐? 아니라는 거죠. 90년대 좋았어. 제일 좋았을 때 90년대 아니야? IMF 전에. 그죠? IMF 전이에요. 그때 제일 좋았어. 달러 강해도 그냥 계속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밴드가 아니면 거기 또 맞춰 살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오르는 게 멈추면은 일단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 그런 식으로 지금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예전에 짜장면 700원 하다가 지금 뭐 7, 8천 원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다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적응하는 시기가 힘들고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갈 때가 힘든 거지.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달러나 금리는 90년대 흐름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 자꾸 스택을 얘기하니까 70년대 얘기만 하는데 그때 달러가 약해서 지랄이었다니까요. 왜? 달러가 약해서 깼잖아. 금하고 바꿔주기로 했는데 배쳤잖아. 그 달러를 어떻게 강하게 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참 일단 이런 얘기들이 연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밑밥 가는 거지. 이제 속도를 좀 줄일 건데, 속도 줄이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데 지금 요즘 분위기는 골드만삭스도 오늘 그 비율을 바꿨는데 그 12월부터 50bp로 가고 그리고 그 보통 얘기가 한 번 더 올리겠다 그런 얘기 FOMC 나오기 전에는 12월에 50, 1월에 25 해서 끝나는 게 나이스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50, 25, 25, 25로 2번? 아니면 50, 50? 이렇게 한 번은, 그러니까 25 한 번 더 갈 것 같은 걸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어. 네. 근데 어찌됐든 감속이다. 감속이고.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지금 시장이 미리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조금만 뭔 말을 하면 미리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영한 채로 끝나든지 그거보다 좀 덜 하면 연말하고 1분기에는 좀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1년 내내 하고 있어가지고 재고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재고 확보를 위해서라도 생산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경기가 나쁘겠지만 지랄같이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냥 나쁜데 그래도 견딜만한 약간 완만한 게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금리 인하는 속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